안녕하세요. 네, 저는 8기 외교관 후보자로 합격을 했고 이제 작년에 연수를 받아서 지금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은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서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더 제가 이 시험을 공부를 해본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 그 과목 세세한 특징과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Q&A 세션에서는 뭐 외교원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각각 공부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공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그 공부 방향을 잡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의 이 시험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당일에 답안을 남들만큼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험 당일에 라는 거는 결국에 이 시험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누가 시험 당일에 더 많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오늘 내가 모의고사를 잘 보고 오늘 내가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안을 써야 되는 그 시간은 생각이 안 나고 또 그때 그만큼을 쓸 수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각각의 과목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억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을 장기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들 경제학 이제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비자 이론인데 소비자 이론을 보시면 그 예산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경제학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굉장히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분모에 뭐가 오고 분자가에 뭐가 오는지를 당일에는 되게 기억이 잘 나요. 근데 그래프를 뭐 10개 보고 20개 보고 100개 보고 이러다 보면 기울기가 뭐가 뭐였지? 라고 되게 기억이 안 나게 되는데 이거를 밑에 오는 거는 Y축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모에 오는구나. X축과 관련이 있는 게 분자에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의미 부여를 해서 암기를 하신다면 그 시험 당일에 기억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의미 부여를 해서 암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되게 암기 위주인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직전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내가 직전에 딱 보고 외울 수 있는 부분만 딱 외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랬을 때 서브노트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제가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답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답안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글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날의 답안을 좋은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답안에 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배울 때 여기에서 나는 이거는 내가 답안에 쓸 수 있겠다, 이거는 못 쓰겠다 하는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답안에 많이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답안을 써보시게 되면 2시간 동안 한 10장 정도를 쓰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게 빠르게 생각을 해서 써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거를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오히려 그 답안의 질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최고 답안을 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답안을 한 뭐 10시간씩도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답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논리로 구성을 하면 되는구나. 이게 좀 숙련이 되게 돼서 그렇게 숙련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답안을 써보실 때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절대로 시간 낭비거나 아니면 이게 좀 내가 시험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남들만큼 쓰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고 또 시험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실 텐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시험 준비할 때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 뭐였냐면 이 시험은 남들이 쓰는 만큼 쓰고 남들이 못 쓰는 것도 그만큼만 못 쓰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사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하고 그게 아니라 좀 곁다리인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시험이 절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어떤 기출문제도 다 잘 풀 수 있어야지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반복되는 계속 나오는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그 부분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만큼 모른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피셋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피셋을 볼 때는 이제 4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셋 자체는 3가지 과목이 있죠.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이랑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피셋은 자기가 얼마나 피셋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본인이 피셋을 처음 풀어봤을 때 얼마나 점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과목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한 그런 질문은 이후에 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 논리를 푸실 때 저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주제문을 찾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주제문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이렇게 체크를 해도 사실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제문을 찾는다면 주제문에서 되게 변형돼서 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뭔가 되게 헷갈리는데 했을 때 답을 찾아내기가 좀 쉬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논리에서 좀 특수한 게 논리 퀴즈라는 게 있는데 그 논리 퀴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거를 뭐 수업을 수강을 하든지 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논리 퀴즈를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데가 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막히는 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한다면 좀 나중에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다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은 3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오죠. 법률문이 나오고 그리고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너무나도 되게 어떤 강사분을 들어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실 텐데 법률문이랑 계산 문제를 일단 잡고 나서 퀴즈를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문이랑 계산 문제를 내가 최대한 다 맞춘다, 거의 틀리는 게 없다 했을 때 이제 퀴즈를 어떻게 풀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교원은 피셋을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보통은 합격 컷이 70 초반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맞출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를 풀 필요도 없다는 거, 내가 정말 푸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 해석인데요. 저는 사실 자료 해석을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되게 많은 그런 테크닉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꼼수 아니야? 이런 것들 알려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되게 다 좋은데 본인이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것만 습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공법으로 가겠다 하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더 본인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본인에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꼼수를 써서 내가 어떤 선지를 보지 않아서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산 연습을 자주 하고 이제 뭐 매일매일 얼만큼 푼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에 대한 건데요. 2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 2차 과목을 공부해 보셨는지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원론적으로 서브노트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어떤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경제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답을 맞추면 점수가 확 올라가고 이제 연도에 따라서 별로 채점 경향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과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방어하고 싶다. 다른 어떤 뭐 논문 과목을 내가 조금 더 못 쓰더라도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만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경제를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좀 불안한 게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경제는 사실 평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내가 이만큼 널려놔서 이해하고 연습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내가 직전에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미시는 각각의 모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뭐 소비자 이론에서 이 모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브노트에 모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학파별로 모형이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학파별로 각각의 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보고, 뭐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봤을 때 모형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모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거시는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무엇이냐, 디플레이션의 비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해서 답을 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학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이다, 저런 학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문제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푸시는 그 경제학 문제집에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써야 되지?를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걸 좀 반복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경제는 이 미시와 거시 부분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경제에서 국제 무형론은 약간 미시 같은 부분이고,
국제금융론은 거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시와 거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정치인데요. 아마 이 시험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서를 충실히 정리를 해서 보시고 두 번째로는 답안을 열심히 작성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답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예시가 필요하구나. 이런 이론이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를 기본서에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현실주의에 대해서 논해라 했을 때 현실주의는 무슨 현실주의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현실주의가 어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게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 저렇게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답안에 쓸 수 있는 글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기본서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배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분들 여쭤보시면 뭐 외교사도 이제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 김용구 선생님 외교사와 그리고 그 최근에 나온 그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몰타 합의부터 시작되는 그 책이 있고 그리고 뭐 현대 국제정치 이론과 한국 이런 책들이 있죠. 왈츠 이후 변환의 세계정치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책들을 참고를 하시고 더해서 이제 강사님들이 올려주신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도 이제 필요한 부분 따서 보시고 그리고 아이판즈라고 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보시고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그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답안을 좀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서론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서론을 잘 쓰는 거라 함은 거기에다가 뭐 뉴스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의 쿼트를 이렇게 따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거는 이제 평소에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읽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도입부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도입부들이. 그런 걸 좀 모아놓으시면 그 서론에서 약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그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아시아는 뭔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통합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EU랑 비교했을 때 EU는 경제적으로도 통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되게 통합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EU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왜 이런 거냐, 뭐 어느 이론에서 논해봐라, 저 이론에서 논해봐라 이런 기출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그랬을 때 서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쓰면 되게 좋겠죠. 뭐 아시아 패러독스는 이러이러한 거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뭐 이렇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서론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가장 생소한 과목이었고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법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실 건데 근데 그랬을 때 사실 법적 사고를 하고 뭔가 요건을 가지고 와서 사건을 판단을 해서 법적인 그런 답안을 쓴다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좀 요건,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사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딩 케이스가 어떤지 그리고 뭐 그거에 있어서 사실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국제법은 그러니까 민법, 형법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르게 이 문제는 어때?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아직 사실 법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ICJ는 어떤 판결을 내렸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모아놓고 답안 쓸 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통합 논술인데요. 사실 통합 논술은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이제 통합 논술은 시험 한 2달 정도 전부터 통합 논술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통합 논술에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는지 뽑아보시고, 그 주제에 있어서 경제에선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뭐 국제정치에선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국제법에선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달 전부터 제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짜가지고 그 스터디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각자 그거를 준비를 해오자 해서 주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경제, 뭐 국제정치, 국제법 이론과 이슈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직전에는 그것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논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내가 제시문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시면 통합논술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 주제들을 좀 모아보시고 또 그거를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2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당장 시험을 진입을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대체,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시험 진입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피셋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셋을 뭐 한 2, 3년치를 풀어봤는데 내 평균 점수가 한 뭐 60점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저는 2차랑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다, 내가 피셋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면 2차랑 병행을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셋 점수를 올리는 데는 피셋에 들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2차랑 병행을 하시다 보면 사실 2차 과목 하나하나도 되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처음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피셋과 2차의 그런 뭔가 좀 노력이 분산이 되다 보면 피셋 점수는 안 나와서 불안한데, 근데 2차 점수는, 그러니까 2차는 또 내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또 생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셋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피셋 점수에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피셋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전 피셋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와 병행하는 경우에 맨 처음에 각 과목을 뭐에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배경 지식이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비순환부터 듣고, 배경 지식이 있다 하면 1순환부터 들으시면 된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랬을 때 경제 뭐 예비순환이든 1순환이든 처음에 경제를 진입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 진도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사실은 근데 이 문제 다 약간 답안 형식처럼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실 답안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결정론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뭔가 반복을 하다 보면 답안도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거,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내가 꼭 써야 되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거, 이 정도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제정치인데, 국제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답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출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저 책도 참고해보고 이 책도 참고해보고 해서
이제 답안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거를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차가 쌓인 그런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 아니면 합격생의 그런 답안과 비교를 하면서 아, 이 답안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제법인데요. 국제법도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되 경제와 굉장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경제는 일단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서브노트를 만들고 내가 아는 거를 이렇게 줄여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국제법 서브노트를 전날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진도를 나가실 때 아, 이게 요건이 이거구나. 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구나. 여기서 어떤 리딩 케이스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아, 이거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거네. 그럼 이 요건이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쉽게 이제 갖다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은 반드시 수업 들으시면서 서브노트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곁다리로 생활이나 뭐 체력이나 멘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에게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들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해보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나는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되게 잘 맞아.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중요해.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더 공부가 잘 돼 하면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뭐 답안 스터디든 암기 스터디든 아니면 뭐 생활 스터디든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난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 집중이 잘 되는데 하면 최소한으로만 스터디를 하시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 때도 인강이 되게 잘 맞았어. 나는 뭐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별로고 그냥 난 인강 듣고 싶어. 그러면 인강 들으시면 인강을 주로 들으시면 되고 아니 나는 학원에 나와서 모의고사도 좀 강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채점을 한 것도 나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붙은 것도 보고 싶고 해.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강을 하는 게 맞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본인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떤 게 잘 맞았었는지 어떤 게 안 맞았었는지 이걸 보시면서 이제 수험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다 보면 뭔가 운동하는 시간도 되게 아깝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물론 뭐 9개월 시험 해가지고 붙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막 1년 반, 2년, 더 길게는 뭐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엔 장기전이기 때문에 너무 체력을 깎아먹거나 나의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험 봤을 때는 너무 시험 기간인데 너무 막 일주일 남았는데 내가 지금 운동 가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안 가서 그만큼 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또 운동을 안 갔기 때문에 또 되게 몸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 만나야겠다. 그래야 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루틴들은 너무 본인을 풀어지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유지를 하시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나 이걸 안 하면 더 수험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본인에게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신 그거 다 각자의 다 이유가 있으실 거고 또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뭐 또 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후회는 없어야겠지만 근데 그 과정 자체에서 이제 매일매일 뭔가 좀 작은 성취, 작은 행복 이런 걸 이제 찾아가시면서 내가 진짜 이 시험만 붙으면 다 한다 이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시험을 빨리 붙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매일매일 좀 더
매일매일 좀 더 이제 각자의 그런 작은 행복을 찾아가시면서 또 이제 시험을 붙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진짜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장기전이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이 사람은 정말 이만큼 짧게 공부했대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좀 더 각각 그 본인에게 맞는 그런 공부 방법과 그런 생활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런가요? 아, 네.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질문해 주신 게 지금 2차를 공부해 본 경험이 없이 1차를 붙었을 때 그 2차를 들어가기 전에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 과목의 1순환을 듣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각 과목에 대한 어떤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3순환을 들으면 사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1차 붙어서 이번에 2차 들어간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만 2차 들어가서 붙으면 굉장히 정말 운이 좋고 좋은 거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적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에는 그 다음 연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면 그냥 그 각각 과목의 기초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선택일 수 있는 부분은 나는 그냥 아예 경제만 이렇게 쭉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에 뭐 예비 1순, 2순, 3순 경제만 다 듣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경제는 얼마나 쓰는지 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난 그게 아니라 그냥 2차를 내가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지 한번 보고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이신 거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각 과목의 어떻게 그러니까 각 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거를 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순환이든 1순환이든 뭐 경제 듣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정치 공부하다가 뭐 국제법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2차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2차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뭐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느낌이구나를 보시고 나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하자면 각 과목의 기초를 다지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과목만 해서 그 과목만 한번 봐보고 싶다 하면 그 과목만 열심히 하다가 그것만 해서 들어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 회화를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3차에 영어 면접이 있는 게 맞는데 3차를 중요하게 가름하는 거는 2차 점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회화를 잘하면 좋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3차 이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겠다 하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2차를 더 열심히 그러니까 2차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차에 집중을 하시고 2차를 보고 나서 합격 발표가 났다 하면 이제 보통 다들 같이 영어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뭐 강사분들 불러서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때 한 달 정도 딱 빡세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영어 면접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그룹 토이에서 영어 면접을 봤었고, 저랑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룹 토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 PT에서 영어로 한 3분 정도 본인이 발표할 보고서의 서머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중요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뭐 그런 보고서를 발표할 때 쓰이는 동사들도 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템플릿도 만들 수 있고, 뭐 처음에 시작하는 말, 그 이후에 할 말, 이 정도도 템플릿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외교원 시험을 보려고 하셨을 때 이미 영어 실력 어느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3차 시험 전에 영어 회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개인별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어, 결국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조정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수업 안 들어가기 또 그러실 테니까 수업 들으시고, 근데 뭐 복습하는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풀어주신 문제만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복습 못하고 뭐 이론 복습만 일단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최소한으로 하시고 피셋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하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동시에 피셋도 하고 2차도 하실 때도 피셋은 좀 더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 2차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셋과 2차를 같이 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맞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각자가 필요로 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피셋을 더 해야겠다, 점수가 부족하다 하시면 피셋 공부 비중을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면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면접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PT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직 가치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 PT는 그 통합논술 기출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해서 뭐 제시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일본 정부의 입장, 뭐 그러다 뭐 한국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장, 7, 8장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며,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정책의 한계와 보완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막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게 개인 PT인데,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 장짜리에다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 요소는 이런 게 있다, 정책은 이런 걸 제시를 하겠다, 근데 뭐 보완은 뭐가 있다, 저거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영어로 3분 동안 서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5분에서 6분 정도를 한국어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면접관 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한계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개인 PT랑 같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리 문제가 주어지고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반장짜리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의 사수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횡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이거다, 나의 판단 기준이 이거다, 그래서 난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들어가면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 문제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공관 직원을 주말에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되게 다양하겠죠. 뭐 주말에 뭐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부르겠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주말에 부르는 거는 안 되니까 뭐 내가 대신하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이 생기실 텐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런 답이 면접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그쪽으로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공관 직원을 뭐 주말에 뭐 안 부를 거면 뭐 어떻게 본인이 그걸 다 하냐, 만약 예를 들어서 공관 직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본인이 어떻게 대체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질문, 그런 내용의 그 한 파트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게 또 나오고 한 2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맨 첫 번째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냐,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한 경험이 이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면접관님이 그걸 보시면서 근데 이때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집단 토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집단 토의는 보통 영어로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근데 뭐 면접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면접 세팅은 그랬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시간이 남았었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뭐 어떤 외교관이 되고 싶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예 이제 거기에 나와서 면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외교부에서 나오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브로드한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외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도 저는 받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꼭 외교관에 관한 질문만 여쭤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3차 시험 보고식, 3차 그 2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 3차 준비를 하시게 되면 외교원 2차에 붙을 외교원 수험생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연습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막 질문도 엄청 좀 어렵게 하고 막 서로 되게 도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습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시 제2외국 저는 제가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경제학 1순환부터 그 수험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2외국어를 6월에 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수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6월에 제2외국어 따고 뭐 영어 따고 그리고 그 한국사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7월 중순에 1순환이 시작되잖아요, 경제 1순환.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1순환부터 들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봐 주신 거죠.
저는 사실 제가 경제를 복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제 같은 경우는 예비순환부터 수강할 필요는 없었어서 1순환부터 수강했고요. 국제법은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비순환부터 했었고 뭐 이런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